안녕하세요. 북튜버 스윗샌드입니다. 여러분은 민감하신 편인가요? 아니면 둔감하신 편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민감하고 예민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다가 커가면서 그 예민한 성향이 조금 저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편이 있었고, 사물이나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예민한 성향, 민감한 성향이 조금 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들고 조심스럽게 만드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대가 되어서 대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좀 더 둔감해지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서도 저의 20대는 좀 더 속 편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 뭐. 그래, 그 사람은 그랬을 수도 있어. 저한테 나쁜 일이 생겼어도 그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 남들한테도 다 각자 사정이 있을 거야. 나만 이런 건 아닐 거야.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더 둔감하게 받아들이려고 꽤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출산해서 키우는 과정에서 다시 저의 어렸을 때의 그 예민한 감성이 돌아오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시라면 공감을 하시겠지만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부모들은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을 해줘야 합니다. 아이가 자다가도 조금만 뒤척여도 엄마 아빠들은 벌떡 일어나서 뭐가 잘못된 게 있나 살피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조금 더 민첩하게 대응하고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다시 저의 그 어렸을 때의 예민함, 민감한 이런 세포가 다시 막 살아나서 계속 그 예민한 성향을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저처럼 이렇게 예민하거나 민감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좀 잘 받는 성향이시라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책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기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 내용은 둔감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라는 책입니다. 초조해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법.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와타나베 주니치 지음, 다산북스 출판. 우선 이 책 앞쪽에 재미로 확인하는 나의 둔감력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얼마나 둔감한 사람일지 제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주변 사람보다 인기척이나 소리, 물체 등에 쉽게 화들짝 놀란다. 사무실이나 집안 등 주변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금방 눈치챈다. 주위에 갈등이 생기면 나 때문인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지인들의 기쁨, 슬픔, 억울함을 느낄 때 자주 내 일처럼 느껴진다. 두통, 치통, 상처 등 사소한 통증 등이 거슬려 힘들다. 일상생활 중에도 문득 조용한 곳이나 이불 속에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밝은 조명, 거슬리는 옷감과 소리 등이 자주 나를 미치게 한다. 목소리가 큰 가족, 직장 동료, 친구, 지인이 불편하다. 어떤 문제는 온 힘을 들여 고민해 자주 기진맥진하다. 나는 남보다 성실하고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내야 할 때면 당황한다. 사람들이 무언가 불편해할 때 나는 대개 그 원인을 쉽게 눈치챈다. 항상 실수하지 않으려고,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공포 영화나 격투 장면을 싫어해 피하는 편이다. 앞뒤가 환히 트인 사무실보다 칸막이로 막힌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다. 배가 고프면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등 허기에 대한 반응이 큰 편이다. 모험하기보다 불안정을 피하기 위해 늘 삶이 정돈돼 있는 게 더 좋다.
한 번 받은 비난이나 꾸중을 쉽게 잊지 못하는 편이다. 내 판단으로 일이 잘못된 경우 상심해 우울감이 수일 이상 지속된다. 스스로 만든 엄격한 기준을 지키지 못해 견딜 수 없이 화가 나기도 한다. 여러분은 모두 몇 개에 해당되셨나요? 우선 4개보다 미만이라면 당신은 멘탈 갑입니다. 굉장히 둔감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해당하는 사항이 5개에서 10개 정도 된다면 약간 예민한 편이긴 하지만 주로 대담한 성향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1개에서 16개에 해당되는 사람, 저는 바로 여기에 해당됐는데요. 예민경보 발령됐습니다. 꽤나 예민한 성향의 사람이고요. 굉장히 그로 인해 지쳐있는 자기 자신을 다독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개 모두 해당됐거나 2-3개 빼고 다 해당됐다. 이런 분들은 지금 완전 번아웃 상태입니다. 여기 설명대로라면 폭발 직전의 상태라는데요. 정말로 절실하게 둔감해질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런 예민한 성향을 조금 잠재울 수 있도록 에피소드 몇 가지를 본문에서 뽑아서 제가 약간 축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도 나는 쉽게 잠들지 못할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기 싫어서 안 자는 게 아닙니다. 자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잠들지 못할 뿐이죠.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민이 많거나 지나치게 피곤하거나 신경이 몹시 예민하거나 또는 수면제에 습관적으로 의존하거나 우울증을 앓는 등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개중에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것이 순수하고 예민한 예술가의 이미지를 풍기는데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은 허약해 보이기만 할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실제로 큰 일을 해내는 경우도 거의 없죠. 그런데 수면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 사람이 약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며칠 정도야 괜찮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수면제를 복용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약 없이는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약 때문에 몸이 상하고 몸이 상하면 고통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면 더 많은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렇다면 불면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전쟁이 터지면 군인들은 쉴 새 없이 강도 높은 훈련과 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잠깐 숨 돌릴 틈만 생기면 길바닥이든 풀밭이든 가리지 않고 기대어 자투리 잠을 청하죠. 이렇게 체력을 극한까지 소진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잠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읽으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30대 중반인 나이까지 항상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남들은 머리만 대면 자는데 저는 잠들려면 최소 1시간은 걸리고 보통 2시간, 3시간은 평균적으로 보내다가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나마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로 명상도 하고 좋은 내용들 들으면서 잠들고 또는 제가 녹음한 영상을 들으면서 잠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 숙면에 조금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불면증에 너무 괴로워서 너무 잠을 못 자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정말로 밤에 샌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신생아 때였는데요. 정말 저 혼자서 아기를 키우면서 부모님의 도움도 없이 도우미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새벽에도 1시간,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아이를 신경 써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모유 먹이고 분유도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잠이 부족하니까 머리만 대면 자고 아이가 잠들 때 저도 같이 눈이 막 감기고 그래서 그땐 정말 저도 제 자신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렇게 금방 잠들 수 있다는 게. 근데 이제 신생아의 시절이 끝나고 다시 아이를 키우면서 여유를 점점 찾다 보니까 다시 요즘에 불면증이 조금 생기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확실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명상이나 좀 내용이 차분한 영화나 책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요즘 같은 평화로운 시대에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전시 상황처럼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오늘날 불면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아니함만 못합니다. 아무리 고민해봤자 해결되지 않는 일은 훌훌 털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잠이 오지 않는다고 초조해하면 안 됩니다. 불면증을 겪는 사람 대부분은 빨리 잠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그럴 땐 차라리 잠들기를 포기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면의 밤이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잠들게 됩니다. 잠은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이죠. 연애는 쉽고 결혼은 어려운 딱 한 가지 이유. 냉정하게 말해 결혼이란 한 쌍의 남녀가 일시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한 가정을 이루고 좁은 집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결혼에 이르는 과정, 다시 말해 연애할 때는 당장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 결혼 생활이 어떨지 상상조차 못합니다. 저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쳇말로 콩깍지가 씌어서 현실이 어떤지, 앞으로의 현실이 어떨지는 상상도 안 되고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설령 두 사람 사이에 자잘한 문제가 있어도 모든 삶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워낙 크다 보니 결혼 뒤의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냥 서로 다른 점은 맞춰가도록 노력하고 내가 잘못한 건 고치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내가 고쳐주면 되겠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결혼 전에는 가볍게 여겼던 일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큰 문제로 발전하거든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좁은 집에서 둘이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원래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하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결혼은 함께 사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결점이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의 결점을 굳이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생활하니까 결점을 볼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결점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나치게 가까이에서 지내기 때문이죠. 많은 부부가 가벼운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다 보면 사소한 불만이나 짜증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차곡차곡 마음속에 쌓여가죠. 이 책에 한 부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부는 치약 짜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폭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런 다툼에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치약을 쓴 다음 밑에서부터 말아두는 게 옳은 건지 아무데나 그냥 눌러 써도 상관없는지는 아무리 대화를 많이 나누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신경 쓰는 사람은 계속 거슬리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도 똑같이 이 치약 사건으로 굉장히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신혼 시절 때. 그게 벌써 한 8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치약을 아무데나 눌러서 쓰는 사람이었고 저의 배우자는 치약을 끝에서부터 꾹꾹 짜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많이 다툼을 하다가 지금은 남편도 아무데나 눌러서 치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옷을 어디에다가 갖다 두는지, 세탁기에 넣어야 할 빨래를 아무렇게나 갖다 놔서, 또는 쓰레기통이 너무 지저분한데 치우지 않아서, 식탁 위에 먹은 걸 치우지 않아서, 설거지를 바로바로 하지 않아서, 이불을 바로바로 개지 않아서, 이런 다양한 일들로 굉장히 큰 싸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부부싸움인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남녀 부부 사이에는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문제를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느냐, 충돌하느냐지요. 이럴 때 둔감력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치약 짜는 방식의 차이는 둔감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남자라면 애초에 싸움이 시작되질 않으니 아내의 불평이 3배로 되돌아오는 일도 없고 싸움이 커질 일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둔감함 때문에 배우자한테 잔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근데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잔소리 하기는, 이러고 그냥 한 귀로 흘려 들으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귀로 흘려 들으면 배우자는 더 화가 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래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지 못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에 거슬리고 불만스러워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죠.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너무 예민하게 굴면 안 된다, 좀 더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역시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다투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너무 크게 싸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둔감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둔감력이 있으면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 바로 그게 결혼 생활의 지혜입니다. 결혼해서 행복하다, 또는 이 사람과 결혼하길 참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길고 긴 인내 끝에 빛나는 열매를 거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이면에는 멋진 둔감력이 숨어 있습니다. 둔감력은 두 사람의 관계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예민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부모의 예민함을 아이가 물려받는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요? 좋은 의미의 둔감력, 즉 무딘 신경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늘 차분한 마음으로 대처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율신경은 긴장하거나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늘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합니다. 바꿔 말해 암을 예방하는 기본 원칙은 자율신경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60대까지 암에 걸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통계를 살펴보면 마음이 여려서 사소한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이 암에 더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사람이 암에 걸리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또 이 부분을 읽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렇게 예민한 성향의 사람들은 건강염려증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은 건강염려증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언, 명상, 그 다음에 저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건강염려증은 내 건강에 대해 염려를 하면 할수록 내가 그 병을 키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들이 암에 걸리거나 질병에 잘 걸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건강 염려증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유전도 암의 원인으로 꼽히기는 하는데요. 아직 그게 확실히 입증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집안과 달리 암에 잘 걸리는 집안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학자들은 이를 부모의 성격과 연관해서 설명하는데 부모 중 한 사람이 매우 예민하면 자식도 암에 걸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민한 부모와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아이는 성격이 예민해질 확률이 높고 그러면 부모와 자식 모두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제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예민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저의 성향을 개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닮고 그 중에서도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엄마의 성향을 많이 닮기 때문에 그래서 저만큼은 그런 예민함을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마음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편안해지지만 우리의 건강도 정말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마음가짐대로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런 주장이 명백하게 입증하기도 힘들고 정확한 데이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암의 원인이 유전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해준다는 점만은 확실합니다. 사소한 일은 신경 쓰지 않는 느긋한 부모는 암에 걸릴 확률이 낮고 그 밑에서 자란 아이도 성격이 여유로워서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둔감해서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거나 작은 징후를 무시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잘 조심하면서 느긋하고 유유하게 살아간다면 암에 걸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긴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또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상심하게 됐을 때 그때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게 바로 이 둔감해지는 둔감력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이 둔감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제가 마음 공부에 있어서 꼭 읽어야만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둔감한 편인지 예민한 편인지 여러 가지 의견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